아니 그나저나 저기 예비 타당성 조사 이 두 분이 색깔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예. 묻혀버렸어. 예. 그렇게 김경수 지사 판결로.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설 이후에 이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녹화하는 날은 1월 31일이고 2월 1일에 또 메가 이벤트가 하나 또 예고돼 뭐가 있습니다. 있어요? 안희정 지사. 맞아. 20분들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타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 언제적 얘기하는 거 선사 시대 얘기하나 석기 시대 얘기하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예비 타당성 면제. 네. 아 저는 뭐랄까요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정부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의외였어요. 진짜 의외였지 않았습니까? 손대인 소장님께서 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이야기죠. 이 예타라는 말 자체가 줄여서 이제 요즘 예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예비 타당성이죠. 예.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어요. 99년에 외환위기 이제 거치면서 한국에 이제 이 예산 낭비가 심하다. 특히 건설 SOC 사업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사전 스크리닝하는 그런 이제 이 조사 제도를 만든 거죠. 잘 몰라서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별개죠. 않습니다. 별개예요. 네, 그건 별개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로 따지면 500억 이상 예산 사업, 특히 이제 정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뭐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 때 국가재정법을 만들어서 이제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여당 지금의 정부 여당 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실상 예타를 면제해가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예타를 아예 면제하고 24조 원어치의 그 SOC 사업을 무더기로 추진하겠다는 거. 그렇죠.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내세웠던 어떤 경제 정책 방향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느낌의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느낌이에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문재인 정부이고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뭐 촛불혁명의 국민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그런 염원에 사실은 반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제가 2012년도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로 낸 1호 법안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MB 정부 때 그 4대강 사업이나 30대 선도 사업 이런 걸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타 면제를 했거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시행령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시행령은 국회를 안 거치잖아. 그래서 이걸 다 법으로 끌어올리자. 그래가지고 법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냈어요. 그게 1년 뒤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위원회 대안으로. 근데 소위에서 나는 이제 조세법을 다루는 세법 소위였고 이 법안은 재정경제 소위에서 다뤘는데 재정경제 소위에서 내가 냈던 원안에 없는 32조 2항 10호가 하나 생겨서 10호. 그 10호의 내용이 뭐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 요게 들어간 거야. 그냥 뭐 아무나 다 아무거나 다 하는 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 하나 들어간 거지. 나 이거 관료들이 장난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회의록을 보면 소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최재성 의원 등등이 격렬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도 반대했던 거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4대강을 그래가지고 예산 낭비를 24조 원을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에 두면 안 되고 법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법안이 이 소수 정당 의원이 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끝에 통과가 됐는데 그 독소 조항 하나가 들어간 거를 나도 그 소위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놓친 거지. 그리고 그냥 이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하면서 통과가 된 거지. 그 독소 조항이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짜리 예타의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 뭐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에요. 그걸 이제 BC 분석이라 그랬는데 경제성 거기에 분석. 경제성 분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일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은 예타에서 통과를 못 해요. 일이 된다는 거는 이제 흑자가 나는 거고 일이 안 되면 무조건 적자인 건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지역 균형 발전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목적에 대한 분석 항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커. 경제성 분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 그게 비중이 이제 예전 비하면 경제성 분석이 계속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크지. 그 사업별로 이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경제성 분석이 최근에 와서는 50%안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경제성 분석이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이번에 이제 발표할 때도 지방 사업 위주로 되긴 했는데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또 뭐 경제적인 활동이 많은 이런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이 이 경제성 분석을 하면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꾸 요구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어떤 고려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이제 가중치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타 면제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비중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비중들이 이미 많이 확대되어 왔어요. 이미. 그러면 근데 그것조차도 이번에 이제 원래 통과를 못했던 그 예타 사업이 한 지금 7개 정도 되는 걸로 이미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번 발표안에도. 그러면 그 정도 규정으로도 이 통과가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 못했던 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각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하려면 건설 경기를 통해서 하는 게 반짝 효과가 가장 제일 두드러지게 효과가 있어요. 그거고 두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는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 표심을 고려해서 돈 푼 겁니다. 지금부터 공사 시작하면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완공은 이게 안 되더라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뭐 예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삽을 뜨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경우가 있군요.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국회 입법상이 이게? 예산이 아니, 통과되지. 예산이 통과. 예산이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예산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걸 바로 하겠다고 삽을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 사업의 뭐 예를 들어서 이 기본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집행되는 그 기간은 상당히 걸려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미 좀 준비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빨리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서도 이게 24조 원이라는 게 한 해에 발생하는 예산 부담이 아니고 10년 정도, 총사업비. 10년 정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제 이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자, 경기 부양 목적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 부양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막 경기에 바로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정치적 목적이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 효과라기보다는 또 어떤 의미의 이제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도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지율이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이 특히 보수 세력들한테 좀 경제를 챙긴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챙기는 건 좋은데 이게 그토록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챙기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작년도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2.7%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건설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 근데 사실은 그렇다 보면 토건 행정에 아주 오래 익숙해 있는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건설 경기는 뒷걸음질 친 적이 거의 없어요.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98년 IMF 위기 이럴 때 빼고는 마건설 경기가 뒷걸음치는 경우는 없어. 그런가요? 근데 이제 GDP 증가율을 들여다보니까 건설 쪽이 이게 뒷걸음질 치고 있네.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안들을 나는 만들었다고 보고 또 그게 정부나 정치권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척하지만 저거 들여다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 민원으로 받아안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엄청 많거든 저기. 자유한국당은 속으로 그리고 너무 지도를 좋지. 봐봐 지도를 대체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 사업이. 경상도 쪽. 네, 호남 쪽은 상대적으로 작고 뭐 강원도도 있으니까 네네네. 오른쪽은.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는 거고 또 쉬워요. 저렇게 해가지고 돈 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뭐 혁신 성장 내지는 뭐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나 방향하고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밀리니까 되게 손쉬운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에서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고 나는 토건을 통한 경기 부양 그 자체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워낙 안 좋으면. 근데 이를테면 저 돈 가지고 분양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지방에다가 왕창 짓겠다. 그래가지고 적정한 임대료로 우리 청년들이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건설 경기 부양이잖아. 공공아파트 뭐 택지 조성해가지고 지으면은 그렇게 쓸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뭐 우리 복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더 늘려야 될 때들 많거든요. 24조 원 뭐 앞으로 10년간 늘린다 그러면 연간 한 2조 4천 원씩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데 쓴다면 사실은 효과가 더 클 텐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아쉬움이 그걸 드는 굳이 거예요. 뭐 예태 면제라는 그런 절차적인 그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죠. 이게 아까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하고 지금 반대 방향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이 세 가지에 다 이제 위배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하나씩 짚어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득 여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가게 이제 소득을 확충해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 경제 전체 이제 총수요를 회복해 주자.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경제라는 것은 특권층, 반칙 이런 거 없애겠다. 중산층 대다수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 만들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라는 건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신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타 면제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이제 토건 사업을 벌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중산층 서민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을 누구한테 주냐면 건설업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하고 달라요. 거기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그다음에 공정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걸 대형 건설업체들한테 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정경제의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예전하고 다르게 R&D 사업까지도 포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강주에 그 인공지능 뭐 산업 클러스터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게 시설을 짓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짓는 겁니다. 사실상 토건 사업인 건데 그러면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갈 그런 예산들까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이게 여러 비판에 직면해서 또 한편은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옹호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기조하고는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99년도에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완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와 같은 그런 재정 검증 제도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도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안정적일 정도로 재정 안정성이 높아요. 국가 부채 비율도 낮고. 근데 우리가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리베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도 발생시키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정인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이번에 24조 1,000억 원의 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검증을 하면 돼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 중에도 이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하면 돼요. 그렇게 추진된 사업들이 많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한다는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면은 이게 사후적으로 검증이 안 돼. 저 사업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조차 사후평가 자체를 사후 할 수 평가 없는 자체를 안 해. 왜냐하면 검증을 안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통과 못했는데도 정부가 그런 목적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사후에 가서 검증이 돼요. 이거는 뭐 예타 제도는 통과 못했지만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내지는 이거는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서 일종의 이제 재정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지. 근데 한번 이해 못하는 것도 몇 개 있잖아요. 새마을공항 같은 거는 이해 못하시는 분 많던데요. 왜 여기다 그러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죠. 그 정부 때마다 용도가 달라져. 뭐 무슨 농토로 쓰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뭐 무슨 무역 물류 그러다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예, 이걸로. 그러니까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 뭐 산업 뭐 단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만금에 당장 그렇게 무슨 그 수요가 있을까? 여기 공항이 요새 망하는 데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그 전국에 16개인가 이제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김해, 김포, 제주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예요. 특히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 이 군산이 제일 가까운 데가 있고 군산공항도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리고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좀 더 떨어져 있지만 무안 경우에도 그리고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그 낮은 편이고. 무안공항은요 쫙 저기 무안공항 펼쳐놓고 맞아, 거기서 맞아. 고추를 말린대요. 예전에 잘 진짜 말하겠다. 그 골 때리는 뉴스 중에 하나는 2008년에 AFP 뉴스가 그걸 실었어요. 뭐 전 세계 10대 황당 뉴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 나왔던 게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네. 거기에 뭐 했어요 거기선? 그게 뭐냐면 유령공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간다? 그 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승객 딸랑 3명 내리고 승무원이 몇 명이 내리더라. 이게 이게 우리 MB 때도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배우가 6명인데 관객이 3명은 저기서 비싼 경우네. MB 때도 네네. 울진공항을 1,3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그 공항 뭐 했었는지 알아요? 뭐예요? 공군 훈련용 연습기 이착륙하는 것밖에 안 써요. 울진공항은 진짜 엽기였어. 아니 울진에 지금 그 이용할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공항 지어놓으면 거기에 관리하는 또 인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24조 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고 사실 피해를 일으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타 통과 못해도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았죠. 근데 예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대부분이 이제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그 사업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경제성 분석에서 사후에 평가를 한 거죠. 70%가 넘는 사업이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타를 통과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70% 경제성이 70%라는 건 뭐냐면 100을 투입했으면 100 정도의 효과는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을 투입했는데 70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도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적군요 진짜.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한 사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타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은 어느 정도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검증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차피 예산안 통과하고 등등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공론화하고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면 돼요. 선거는 내년 4월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야, 이게 1년밖에 안 그리고 남았네. 또 한편으로는 두고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타 면제를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을 통과시켰잖아요.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른 정부가 들었었을 때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엎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을 또 하고 싶어. 그 빌미가 될 수 있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 옛날 예타 없었잖아. 쉽게 약간 말해서 이거.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번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니네도 했잖아. 이렇게 되는 되면 거고,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4대강 사업 그리고 MB가 했던 30대 선도 사업 그거 통째로 예타 면제했거든. 그래서 MB 때 한 60조 면제했어요. 네네. 그거 이제 많이 비판했잖아. 이 정부가 야당일 시절에.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정권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은 저쪽에서 그거 했을 때 뭐 니네는 안 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세요. 뭐 자기들이 하여튼 뭐 불리한 일을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빠져나갔잖아요. 서로 이제 내려놓으면 핑퐁이 돼가지고 이 정부에서만은 조금 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번 발표가 여러모로 좀 아쉽고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본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재정을 집행하기 전에 본 타당성 조사를 해요. 본 타당성 조사는 더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그렇구나. 근데 그거마저 면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진짜 생길 수 그냥 있네요. 예. 이 토건 사업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본 타당성 조사 사업을 좀 정밀하게 하자.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는 사업들은 저 지금 선정된 사업들 중에서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이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데가 국회하고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선정된 저 23개 사업들을 일종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저게 진짜 그 혈세가 낭비되는지 저게 진짜 경제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건지 사후적으로라도 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국회에서도 야 니네도 나눠 먹고 우리도 나눠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좋다 이러고 예산 다 통과시키지 말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국회에서 견제 역할을 한다는 건 어려워요. 뭐 어렵지. 왜냐하면 다 국회의원들 일단 국회의원들 민원인데 저기 그렇죠. 정부 자기 여당 지역구 다 포함돼 있으니까. 난 지금 저 야당에서 뭐 산심성이다 그러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에 있는 그 저기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 다 순서자고. 지역엔 다 현수막 붙였어 이미. 그래요? 그럼 중앙 정치에서 막 이렇게 야당에서 총각 막 이런 거 붙였구나. 저 환영 해가지고 다 붙였어 이미. 자한당 승명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는 해냈습니다. 지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한당 의원들이야말로 쌍수 들고 좋아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 감사원. 뭐 이제 본타당성. 아니 취소는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네. 정치적으로 취소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취소 아예 안 하겠죠. 발표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발표 자체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 문 대통령께서 말을 꺼내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뭐 뚜렷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뭐 발표를 한 건 사실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렇죠, 거고 제가 그렇죠. 볼 때 여기서 뭐 뒤로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청와대가 붙어 나서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이 반대할 리가 없고 자한당도 사실 뭐 성명은 그렇게 내지만 뒤로는 너무 좋아하고 현수막 붙였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통과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본 예산 뭐 그 본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네. 이미 예타를 면제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면제하려고 본 그러겠지. 타당성도 사실은 그냥 뭐 맞추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그냥 높아요. 형식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근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경기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경인 운하를 추진했어요. 아라뱃길. 네, 그게 경인 아라뱃길인데 그게 경제성 분석을 아예 조작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30% 그러니까 비율이 BC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코스트 대비
이제 베네핏, 혜택, 편익이 1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한테 소용이 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걸 이렇게 구매하는 거지. 그렇죠. 쓰고는 안 돼, 돈 낭비인 것 같다 그러면 구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시 분석이라는 게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비율이 30%가 안 됐어. 근데 계속 높여가더니 결국 1을 넘겼어.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상 물동량의 지금 10%도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경이 누나. 네. 그게 지금 유지보 수비로 하루에 얼마씩 까먹고 있죠? 상당히 까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예를 자전거 들면 엄청 다니던데 여기. 용인에도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자, 이 사업을 했으니 그냥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박은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토건 사업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많이 끼어져 있는 사업들을 밀어붙였어. 그러면 24조 원어치만큼 예산에서 어딘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문화, 교육과 같은 그런 생활 예산들은 그쪽에 상대적으로 들어간다. 축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 돈들을 끌어와서 사실 건설업체들 주로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하여간 저는 이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정의당 이런 뭐 민주 진보 세력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딱 감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진짜 뭐 요즘에 저한테 딱 하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뭡니까? 새만금 개발. 어떻게 뭘로, 하느냐? 뭘로요? 새만금을 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1학년생은 다 새만금에. 캠퍼스를 거기다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네. 거기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노동법도 배우고 뭐 그리고 너무 독한 같잖아요. 이거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거. 오기 싫으면 하는 거지. 싫으면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각자 뭐 태어난 연도가 있지만은 네네.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뭐 군대 가서나 가끔씩 몇 명 만나고 이런 정도인데 이 아예 이런 한 세대가 그 출생 연도가 같은 세대가 한번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나이인데 한 1년 다 동안 OT. 같이 사는 그렇지. 어.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도 배우고 거기서 교양 과정을 거기서 이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총선에 이기고 싶어. 그러면 근데 이걸 꼭 토건 사업으로 채울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게 먹히니까 그렇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뭐 교육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네. 예를 들면 표가 안 이거는 나는데, 그게. 아니야. 티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좀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거거든.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서 내가 좋아지는 게 뭐지?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들어선다고 해서요. 좋아지나요? 아니 건설업체들이 좋아지고 지역의 뭐 일정한 없어요. 개발업체들 좋아지고 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안 돌아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볼 때는요. 전국에 지자체가 한 200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다가 100억씩 투입해서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아이들 정말 이렇게 이 맞춤형 교육들을 하겠다. 그리고 체험형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거는 실제로 그리고 집행 과정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체감한다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2008년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2008년 총선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한 170석 이상 가져갔잖아요. 그때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이 괴멸됐잖아. 민주당이나 이쪽이. 그때 총선판을 흔들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타운. 1번 뉴타운, 2번 자사고 특목고. 그러니까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내용이 똑같아. 민주당도 자사고 특목고, 새누리당도 뉴타운 자사고 특목고. 나는 김근태 형님이 뉴타운 얘기했을 때 좀 그렇게 선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선거하면 프레임이 져요. 있어야 그렇게 돼. 선거하면 져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물론 이제 선거만이 목적은 난 아니었다고 생각해. 여러 목적이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고 또 지역의 오래된 민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거를 선거에 유리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그 선거는 결코 이기는 선거가 아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뼈 아픈. 그렇군요. 이러다가 뭐 나중에 뭐 총선 다가올 때 뭐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도 걱정이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이 부동산 부양책의 성격도 있죠. 근데 새만금에다 공항 만들면 수요가 나오나?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는데 그리고 지방에 또 공항들이 있잖아. 울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제주에도 있죠. 부산에도 네. 있고 대전에는 없어. 대전 없어요? 없어. 대전 청주 없어. 있죠, 청주. 청주에 있지. 저는 근데 뭐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말씀을 그냥 좀 인용하고 싶어요, 사실은. 2015년 6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다. 그 결과는 환경 제한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다.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렇게 명목을 내걸지만 대부분의 그런 지역 사업들은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에서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인 것처럼 이렇게 뭐 명분을 칠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시키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별로 그 거점 국립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국립대에 뭐 예를 들어 지원을 더 해줘서 등록금을 낮춰준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산학형 클러스터들을 지역별로 더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정책 방향하고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손 소장님의 주장이 확실한데요. 예, 오늘 좀 그래서 메시지가 오늘은 있네요. 뭐 저는 그래요. 네네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정파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파적인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런 건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니까 뭔가 좋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옹호해주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탄생시킨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맞죠.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번에 이 예타 면제 이 24조 예산 사업들을 무더기로 이렇게 발표한 건 저는 사실 두고 이 문재인 정부의 나중에 어떤 비판거리를 제공했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춘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봄에는 봄입니다. 적폐도 청산되고 또 새로운 나라의 국군 용성의 기운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또 뒤이어 답방도 있게 되니까요. 자, 또 새롭게 한반도가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정리해 나가면서 또 도약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황현희 씨 수고하셨고 김용민이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